다드림팀의 14일간의 기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받았던 미술 교육은 너무 교과서적이고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더 재미있는 미술 교육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가 방문했던 핀란드와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 작품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굉장히 즐겁게 놀 수 있는 건지, 과연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떻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즐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요. 이렇게 저희는 각각 다른 사연이 모여서 다드림팀이 결성되었고요. 저희가 핀란드에서 아인클루라는 학교를 못 가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학교를 방문을 안 한 게 정말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가 올해가 그 디자인 헬싱키가 디자인 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과 미술에 관련한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저희에게 더욱 좋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한 핀란드에서는 6군데 정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다녀왔는데요. 짧게 간추려서 2개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테네움 미술관은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가장 큰 시립 미술관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헬렌티 스키에르렉이라는 핀란드 여성 화가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핀란드 그림은 거의 대부분이 모르세요. 저도 미술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핀란드 회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핀란드 회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초상화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내키는 대로 그려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찾는 그런 수업도 있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전문적인 것으로서 1대1 드로잉 수업을 통해서 미적 감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키아즈마 같은 경우는 핀란드 특유의 재치 있는 디자인이나 미술품들을 많이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습니다. 북유럽 디자인하면 대부분 다들 아시잖아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성이 자연미 넘치는 되게 깔끔하면서도 좋은 디자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핀란드도 그 북유럽 디자인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알토스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박물관에서 계속 보여줌으로써 핀란드에서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한국 교육의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목공이나 바느질 같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공 수업을 하게 되면 연장을 써야 되고요. 한국에서는 연장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쓰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목공을 하기 위해서 쓰는 연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쓰는 법을 확실히 익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공이나 이러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핀란드에서 우연하게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께 간단하게 2가지 큰 질문을 해보았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대체 예술 교육, 저희들은 이제 예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으로서 예술 교육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께서 핀란드의 속담에 아침에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속담을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뭔가 되게 좀 진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예술 교육자들이 보통은 점수에 치중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교육자의 기다림이라는 덕목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핀란드의 예술 교육의 비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핀란드는 굉장히 세계에서 유명한 디자인 강국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분께서 말하시기를 예술 교육자와 그리고 학생들 간의 유대감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박경화 양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미술은 절대 1, 2, 3, 4, 5등을 매기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어떠한 재능이나 그런 잠재적인 것들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술 교육의 비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과연 디자인이란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매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의 깊이 녹아든 전통이자 관습이며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들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탐방국가의 프랑스를 갔습니다. 저 프랑스에서는 정말 박물관 가느라고 뛰어다니고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저희가 원래 기존 일정은 피아르 초등학교를 들리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방문은 불가하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피아르 초등학교는 교육을 좀 관심이 있다는 분이시면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을 겁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피아르 초등학교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프랑스에서 한 3분 정도 인터뷰를 하였었는데요. 그들 부모에게 왜 이 일상카트르라는 복합예술 공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놀아주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왜 왔냐고 물어봤죠.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신 게 이곳은 애들의 놀이터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들의 놀이터라는 굉장히 참신한 말을 해주셨어요. 플레이그라운드. 굉장히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던 프랑스 여성분인데 굉장히 놀이터라는 말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죠. 미술 교육이 아니라 놀매 장터라는 것. 그리고 이분은 루브르에서 만난 한국인 최초의 외국인 담당 도슨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아동을 상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굉장히 되게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있어 우리나라 프랑스의 미술관의 가장 큰 제도적 차이점이 뭘까요? 라는 대답에 저 같은 아동 전문 도슨트 양성이겠죠?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덧붙여서 또한 미술관은 저뿐만 아니라 파리 시민 모두의 쉼터이고 누구나 쉽게 와서 보고 갈 수 있고 그러니 아이들 또한 놀고 갈 수 있겠죠. 그것이 프랑스 미술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로 김대수 교수님 작업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파리국제예술공동체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이분께서는 1년의 안식년을 파리에서 갖고 계셨습니다. 파리는 세계 각지의 아티스트들이 보이는 예술의 도시로서 굉장히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작품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나라 또한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목에 보면 낙서로 예술품으로 만드는 르성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으로 치면 문화예술센터입니다. 문화예술센터라고 하면 아무도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PC방이나 오락실을 가지만 여기 프랑스 아이들은 르성 파트라 같은 문화예술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낙서도 하고 축구도 하고 춤도 추고 한 거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신기했던 점은 유명한 파리의 화가들의 파리의 미술가들의 작품이 설치가 되어서 아이들이 놀이 기구 마냥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만약에 한국에서 작가가 작품을 냈다고 하면 분명히 1m 정도 줄을 쳐놓고 거기에서 볼 수만 있게 하고 들어가면 알람 울리고 그런 식이겠죠. 그게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루브르입니다. 루브르는 다들 아시죠? 2만여 점 정도 전시를 하고 이 루브르의 그림을 10초간 본다고 했을 때 10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파리에 있는 동안 루브르를 6번 정도 갔었는데요. 일단 파리 자국민에게 생각을 했을 때 어디 중동 그림을 보기 위해 저희는 유럽에
그림을 보기 위해 파리를 가거나 이태리를 가거나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루브르의 모든 전 세계의 컨텐츠가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적 감성을 크게 키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루브르에서 받아온 미술 교육 관련한 책입니다.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책이 이 정도 두께니까 미술 교육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한국과 하나의 차이점은 한국의 미술관은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데 비해 분기별로 미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받듯이요. 네. 네. 오르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인상주의나 후기 인상주의 같은 프랑스 미술의 전성기에 있었던 자국민 하나들의 그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 하면 김홍복, 신은복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계속 전시해 놓음으로써 자신들의 그림에 대한 그런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여기에 교육의 차이점은 학교와의 연계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견학을 한다고 하면 쭉 가서 그냥 한 줄로 쭉 걸어다니면서 보고 끝나는데요.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1차적인 교육을 하고 오르쉐와 연관을 해서 오르쉐에 갔을 때 2차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 해주세요. 아무튼 그러면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하기로 했었냐면요.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공수업과 같은 핀란드의 미술교육을 위한 접근성이나 파리 애들의 감성을 키우고 미술이 미술교육만이 아닌 재미있는 놀이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학문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짜보았는데요. 우선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약에 모나리자가 있다고 하면 모나리자의 뒷 배경을 다양한 재료로 꾸며보는 겁니다. 천이 될 수도 있고 색칠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만져봄으로써 한국에서는 붓, 물감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함으로써 미술교육이 좀 갑갑한 면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재료로 배경을 만져봄으로써 아이들이 미적 감성을 키울 수 있게 했고요. 아까 사진에 보셨을 때 모나리자 부분이 비어져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모나리자가 되어서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꼭 모나리자의 표정이 될 필요는 없고요. 그날의 자신의 감성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나리자의 그림에서 배웠던 것을, 느꼈던 것을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후 갤러리가 후원을 해주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